채팅으로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네. 태연님께서 해주신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의 복잡한 사건들의 소설들이 엮여갈수록 일제시대의 소설과 달리 작가들이 굳이 자신이 살아온 시대상만을 소설로 적지 않는 경우가 늘어갈수록 조금 생경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의 원인을 찾는 게 그 시대의 소설과 제가 좀 더 친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네. 네. 일단, 작가들이 자신이 살아온 그 뭐 특정한 어떤 시기를 소설 작품으로 쓰기도 하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뭐 자신의 아버지 세대, 이런 부분들도 작품화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소설화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간접 경험한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윗세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꼭 그 작가가 살았던 일정한 특정한 시기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 세대, 또 나의 어린 시절,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의도가 무엇이냐, 요거에 집중하다 보면 조금 더 그 원인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미님. 지난 4월 초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이전과 달라졌다는 느낌은 듭니다. 전보다 소설의 단락을 잘 파악하게 되었고 흐름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달라진 점이고요. 가장 달라진 건 작품을 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두려움이 전보다 훨씬 들지 않게 되었고 기대감과 흥미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좋은 또 발전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더 많이 보지 못했다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계속 드네요. 네, 너무 같은 자책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계속 바퀴를 굴려가기로 했기 때문에 고전 시가로 나아가긴 하지만 또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놓지는 말고 적은 숫자라도 조금 조금씩 바퀴를 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덜 느껴지는 것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고 덜 공부한 탓이라는 생각. 너무 미약한 변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깨달으신 겁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변화예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읽고 분석하다 보면 발전하는 속도도 빠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도 채훈님 말씀처럼 자잘한 시간들을 모아 작품을 읽는데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고전 작품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혼자 향가를 분석하려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3, 4월에 분석을 더 해봤으니 작년과는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달라질 저에 대한 기대도 되는 데 일단 부딪히며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최대한 제가 이해해 할 수 있도록 또 풀어서 설명해 드리니까 그걸 바탕으로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재현님처럼 6, 70년대가 어려웠습니다. 한 달간 시대별로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시대를 좋아하고 익숙해하는지 알게 되었네요. 편독하지 않고 약한 부분을 잘 보완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메타인지 하고 있다는 또 증거겠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또 우리 Q&A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또 느꼈던 거, 또 궁금했던 거, 깨달았던 거 이런 부분들 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부터?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저 그 문학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1960년대부터 이제 70년대로 이어지는 문학 경향의 두 부류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모더니즘적 계열과 리얼리즘적 계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1, 2월 달에 그 문학사 강의를 들으면서 그 프린트를 조금 참고해 보고 싶어서 봤는데 그 프린트에서는 이제 그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두 경향을 나누고 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문학의 현실 참여와 자율성을 옹호하는 그런 두 가지 경향도 이 시대에 60년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 보았을 때 그 현실 참여 문학과 순수 문학이라는 두 경향과 그다음에 이 모더니즘, 리얼리즘 이 두 경향을 어떻게 이렇게 같이 엮어서 이해해 볼 수 있는지 좀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어, 그 기본적으로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둘 다 어쨌든 현실을 그려내고는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모더니즘에서는 그거를 개인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표현을 내고 있는 거고, 기법을 활용해서. 그리고 리얼리즘은 감춰진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잘 드러내게 할 수 있는지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둘 다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다는 점에서 뭔가 참여 문학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모더니즘이 개인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게 강하다고도 했으니까 순수 문학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이렇게 엮어서 이해를 해 보아야 하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리얼리즘이라는 것, 이 문제와 항상 엮이는 것이 이제 현실, 그 다음에 또 뭐 순수, 이거는 이게 딱 규정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우리 교수님들이나 비평하시는 분들이 편의상 좀 나눠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사이에 사실은 그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 그냥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으로만 다 묶어서 딱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면 안 돼. 또 리얼리즘은 또 한 발짝도 벗어나면 안 돼. 라기보다는 많은 작품들이 이런 모던과 리얼리즘 사이에 연속성상의 어딘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일단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현실 참여와 순수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1960년대의 논쟁이었어요. 예. 이 부분은 60년대만이 아니라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냥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가들이나 비평하시는 분들의 그냥 어떤 좀 다양한 어떤 생각들, 그것이 이제 뭐 30년대, 40년대 일제 시대에는 이제 순수 문학이라는 이름이었죠. 현실을 최대한 좀 배제하는 서정적이고 또는 전통적이고 또는 토속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려내려고 했다면 이제 현실을 그려내려고 했던 쪽이 조금 더 이제 카프 문학에 조금 더 이제 강한 스펙트럼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뭐 내용과 형식 논쟁도 있었고, 근데 이 부분은 고전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학의 흐름에 그냥 계속 배운 것 같아요. 문학성이라고 하는 거. 문학을 예술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뭐 교시적 성격이냐 아니면 뭐 예술성이냐 뭐 카타르시스냐 이렇게 아주 오래된 문학의 논쟁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실 참여와 순수는 60년대 있었던 실제로 작가와 비평가들의 논쟁입니다. 시대에 참여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넓히고 어두운 현실들을 드러내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또 분들이 있었고 순수 또 이 논쟁에서 순수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문학의 예술성이란 뭐냐? 문학의 형식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에 대한 논쟁이었다. 어. 근데 그것을 조금 반영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현실 참여와 순수의 논쟁인데 이걸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에 이제 결부시키려고 하니까 조금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 참여와 순수 논쟁은 60년대에 있었던 당대의 독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현실을 참여해야 한다. 그다음에 아니다.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어떤 독자성이 있다라는 이제 논쟁이었고 실제로 작품으로 나타난 부분들을 보면 스펙트럼은 훨씬 다양하다. 모더니즘을 단순히 순수라고 볼 수도 없고, 그죠? 또 현실 참여라고 뭐또 보기 좀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리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더니즘 작품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중에 어떤 부분은 정말 기법에만 집중한 조금 더 그러니까 순수 현실 참여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법, 모더니즘의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속에는 이제 또 문학성이라는 것, 또 문학 예술이라는 것, 문학은 예술이라는 것 쪽에 훨씬 더 조금 더 가까운 그쪽을 집중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저랑 같이 공부했던 작품들은 순수하게 기법, 문학성, 예술보다는 여기에 이제 현실이 가미된 현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학적 방식을 토대로 이제 현실을 그려내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순수냐, 모더니즘이 순수냐 현실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법 쪽에 집중한 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현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제 기법을 활용해서 표현했다. 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도 60, 70년대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리얼리즘 쪽에서는 이제 창작과 비평, 이제 모더니즘 쪽에서는 문학과 지성, 이런 것들이 다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이제 개간지들이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건 이거예요. 리얼리즘 쪽에서는 모더니즘이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안 드러내니까 비판하는 비평을 하는 것이고 또 모더니즘 문지 쪽에서는 또 리얼리즘을 너무 또 날것으로 좀 생날것으로 현실을 너무 또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논쟁의 차원이다. 본래부터 있었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무엇을 더 강조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서로 논쟁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그 3, 40년대에는 또 순수 문학이라는 게 또 따로 있었죠. 모더니즘도 있고 순수 문학도 있고 리얼리즘도 있고. 그래서 이 60년대의 순수 현실의 논쟁과는 또 조금 다른 결이.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60, 70년대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 그중에 우리가 좀 말뚝 작품으로 공부했던 부분은 모더니즘 쪽이 현실을 가미하되 그래서 생날 것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법적인 부분, 또 문학 예술적인 부분을 좀 가미해서 그러니까 현실이 이게 팍 드러나진 않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작품 활동을 했고 리얼리즘은 조금 더 노동자라든가 또 농민이라든가 또 빈자라든가 뭐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정치적 어떤 어두운 현실들을 이렇게 좀 더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부분들을 좀 더 깨닫게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작품들을 썼다. 이렇게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네,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 소설 주제? 교재 설명된 부분에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소설 교재 382쪽이고요. 네, 382쪽. 동행입니다. 소설은. 네, 동행입니다. 네. 네, 요 382쪽의 이해와 감상 2의 맨 마지막 문장에 동행의 주제는 바로 분단 현실에 대한 감성적 화해와 그것의 내면화로 규정될 법하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소설의 내용 자체는 그래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제에 대한 말이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분단 현실에 대한 감성적 화해는 뭐고 또 그것을 내면화했다는 건 뭔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 이제 이해와 감상 382쪽의 동행의 마지막 주제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됐다라고 이해를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죠. 그 바로 윗줄에도 내면화라는 표현이 나오죠. 형사의 행동은 최혁구의 과거 고백에 의해 전해져 오는 분단 현실의 고통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또 나오고 동행의 주제는 바로 분단 현실에 대한 감성적 화해. 그러니까 이 말은 그대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둘 내용을 읽어보셔 이제 분석해 보셨을 테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억구는 살인자임이 분명하고 그러면 살인죄를 물어서 우리가 법대로 처리한다면 그런 게 맞는데 억구의 사연을 또 듣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억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아픔 그것도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죠? 내가 우리 여기 등장하는 우리 주인공 인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주인공이 누구죠? 저기 죽은 인물이 억구와 저 득실이 득실이 득수 그죠? 득수. 득수를 어찌됐건 죽게 만들고 또 득, 득칠이가 억구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억구가 다시 득칠이를 죽이고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 그런 원한, 남북이 이런 전쟁을 겪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그 원한은 쌓여 있지 않고 또 뭐 없애버려야 하는 막 사람들처럼 왜냐하면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작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천착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용서와 화해, 사죄, 그다음에 용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현대사 그 이후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한이 풀리질 않으니까 우리가 뭐 그 제주 4.3도 마찬가지고 5.18도 마찬가지고 뭐 6.25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누군가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현대사에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를 작가는 아마 그 감성적 화제라는 건 아마 정말 정서적으로 그냥 겉으로 악수하고 끝내는 화해가 아니라 정말 심정적인 용서와 화해, 원한의 회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아마 의도를 좀 띈 것 같고요. 내면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그 국교론에도 나오는 개념이지만 이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걸 내면화라고 부르잖아요. 내면화라는 건 수용하고 그걸 이제 수용하지 못했다가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이 실제 화해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원한이 한풀이가 되어야 한다. 해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아마 실천적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런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해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 그 네. 우상의 집에 대해서도 질문 있는데요. 아, 네. 그 교재 372페이지고요. 우상의 질문이 집이요. 네네, 372페이지에서 저도 이해와 감상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387인가요? 372페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네. 372페이지입니다. 네, 네네. 질문해 주시죠. 네, 여기 첫 번째 이해와 감상 부분에서 첫 번째 문단에 이제 그 마지막 줄 부분을 보면은 이런 약속을 깨고 소설의 이야기를 일상생활에서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주인공을 통해 소설이 일상생활과 맺고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주인공이 지금 속였잖아요. 지금 주인공이 이제 자기가 진짜 경험했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지어냈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렇게 소설이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맺고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거를 더 이렇게 느끼게 해주려고 했던 건지, 뭔가 이걸 조금 더 교훈을 더 이끌어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소설과 또 이런 현실에서는 정말 진실성을 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그런 대조를 통해서 이 작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이런 메시지가 조금 명확하게 잘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오늘 어떻게 더 이해해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좀 372쪽 이해와 감상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위쪽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문단을. 이 작품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며 다니는 인물을 통해 소설이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사실은 이 첫 번째 문장에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방금 읽은 부분 중에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소설이 해야 할 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단어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소설은 허구이지만 누구도 소설을 읽으면 거짓말에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소설을 접하는 순간 작가 독자 사이에 소설은 허구라는 암묵적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말은 이런 암묵적인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이런 약속을 깨고 소설의 이야기를 일상생활에서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주인공을 통해 소설이 일상생활을 맺고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어, 여기는 지금 단어가 조금 약간 이 표현에서 조금 애매하게 쓰인 부분이 있어 먼저 좀 짚어보면 이 작품이 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요런 단어를 쓰죠 뭐 사실 그다음에 허구 요게 이제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허구라는 것 요게 이제 소설의 특징이죠. 사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의 삶이고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건데 요 지금 해설에도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진실이란 말은 뭐냐? 이- 여기 그러니까 소설에서 말하는 이제 허구인데 이제 우리말 쉽게 말하면 뻥이죠, 뻥. 없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소설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이게 허구와 진실의 결합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써요. 여기서는 지금 진실과 사실을 그 이해와 감성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는데 소설의 개념에서는 허구이지만 이런 진실성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때 이 표현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개념 같다는 조금로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있을 법한이라고 말하죠. 있을 법한. 그 소설에는 진실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있을 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과 사실은 달라요. 같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어가 조금 이 진실을 사실과 동일어로 이 해설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소설의 개념으로 본다면 소설은 허구이지만 다 가상의 인물, 등장인물도 다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 안에 삶의 진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첫 번째 줄에서 그 해설 첫 번째 줄에서 소설이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사실은 아니지만 그죠? 뭐 등장인물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있을 수도 있어요. 개똥이, 뭐 철수, 철이, 영희는 실존하는 인물. 그 실존하는 인물을 그대로 작품에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지만 또 이름을 바꾸어서 또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좀 더 부각시켜서 이렇게 소설화를 시키죠. 요게 이제 허구죠. 사건들을 더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이게 뭐 소설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도 실제를 이 바탕으로 뭐 만든 영화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뭐 이름을 바꾼다든가 사건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더 각색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영화나 뭐 연극이나 드라마나 소설도 다 비슷한 그런 방식을 쓴다고 봐요. 그러면 왜 작가는 이렇게 그런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만들어낸 인물일 수도 있고 그 다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서 그죠? 이렇게 인물이나 사건들을 창조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탕에는 항상 진실성이라는 것.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있었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우리가 모르는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거를 보여주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지금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답답한 거,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거. 그러나 소설이 우리가 지금 읽은 소설의 등장인물이 정말 실존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있을 법하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걸 토대로 작가는 독자에게 이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이라고 그러죠. 배면, 전면, 전면은 참 아름답고 뭐 멋있게 보이지만 그 이면의 어떤 추악한 현실들, 그런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드러내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고 있고 아름다운 현실도 있지만 따뜻함도 있지만 그죠? 그 속이고 욕망 속에 살아가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정치 집단
또는 사회 집단들, 개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현실에도 있지만, 그걸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뭔가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하게 지난주에도, 지지난주 그런 말씀 하셨지만, 그러면서 뭔가 어떻게, 현실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그렇게 는 분도 있겠죠. 독자 중에는. 그래서 이 소설이 일상과 맺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설의 개념이에요. 소설의 정의죠. 허구이면서도 있을 법한 삶의 진실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바로 독자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또는 인간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선생님, 그러면 네,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럼 네, 여기 나오는 주인공 그는 이제 나에게 자기가 겪었던 이제 과거의 아픔들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당시에 이제 이제 겪었던 이제 아니, 그런 전쟁의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을 좀 비판을 하고자 이렇게 소설의 어떻게 보면 거짓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를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비판의 그렇게 보시면, 의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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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네, 병신과 머저리에서 아, 네, 네, 제 지금 교재는 없어서 페이지는 못 알려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아, 네, 그 소설 읽다 보면 네, 형이 나와 같이 술을 마시러 가는 장면에서 네, 거지 소녀의 손을 정말 너무 당연하듯 무심하게 밟고 지나가는 부분이 묘사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서술자 나는 이 행위가 형이 너무 당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니 며칠 전에 형이 그 10살 소녀를 수술하다가 이제 형의 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 형이 저지른 그 실수 때문일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앞뒤 맥락을 잘 연결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왜 굳이 이 장면을 넣었을까? 그리고 이 장면에서 형의 내면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이 행위가 형의 실수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이게 제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음. 지금 그 궁금하신 부분이 어, 소녀의 아니, 발을 밟았대. 소녀의 손을 밟았죠, 형이? 네. 네. 그랬고, 요거하고, 이거하고 또 이거를 생각하고, 네네네. 수술 중에 소녀의 죽음? 그게 이유일 거다라고 나가 추측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수술 중에 이 죽은 소녀 사건, 네. 이것과 거지 소녀의 손을 밟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내가 느꼈다. 네. 그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 그 나가 네, 그렇게 느꼈다라고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음, 일단은 그 수술 중 죽은 소녀 사건 때문에 형은 더 이상 이제 병원 일을 안 하게 되죠. 네. 그거는 혹시 이해하시나요? 그 네네.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어차피 이 소녀는 수술을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부모에게 했지만 부모는 그렇더라도 수술을 받기를 원한다 해서 수술을 했고 소녀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형은 이제 그 병원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길을 동생하고 가다가 거지 소녀가 아니라 거지 소녀군요. 거지 소녀의 손을 밟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맞나요? 여기까지는? 네. 형님,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를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 소녀가 죽을 사건과 거지 소녀의 손을 밟은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왜 그렇게 생각을 어, 했을지 그 소녀의 손을 밟고 지나간 부분이 네네. 내가 봤을 때 형의 실수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왜 얘기를 어, 했는지를. 네네네네. 요걸 이제 형의 실수와 또 관련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지금 의사 생활을 해왔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소녀가 죽은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병원 일을 못하게 되었고 요건 이제 내용이 그렇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형이 그 소녀가 죽은 다음에 뭐라 해야 되죠? 그 병원 일을 못했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마도 이 자책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책감. 어차피 죽을 소녀였지만 내가 수술하다가 이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보죠, 뭐. 그, 형이 군대에서 그 위생병으로 있을 때 오관모와 김일병, 음, 이제 김일병이 들어오고 또 오관모가 김일병을 이제 뭐 때리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작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그 동굴에서 팔이 잘린 김일병을 이제 데리고 가서 오관모와 만나는 장면도 있고요. 그런 장면들 중에 그 오감모의 입에서 여러 가지 몇 번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참새 가슴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형에게 했던 말이에요. 오감모가 형에게 했던 말. 그리고 나도 형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좀 쓰기는 해요. 소심하다라는 거. 음.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느냐. 일단 형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김일병을 정말 오관모가 죽이고 형이 오관모를 죽였는가는 명확하지 않아요. 마지막 장면에도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 오관모가 살아있지 뭐야. 소설 속에는 분명히 죽은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막 우리를 혼동시켜요. 사실은 해석도 뭐 명확성은 없고. 다만 형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뭔가 자책감도 있고 김일병을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오관모라고 하는 그 어떤 거대한 악에 대한 김일병은 그거에 저항했어요. 물론 뭐 직접적인 저항은 아니지만 오관모가 막 때리는 데에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매를 맞았고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었고 반면에 이제 형의 입장은 뭐냐면 뭔가 참새가슴이라는 이런 단어 속에 들어는 저는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정말 거하게 맞서지 못하는 뭔가 하여튼 자기의 좁은 어떤 그런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술하다가 소녀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다시 되살아나고 아마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런 어떤 자책감, 자신의 소심함, 이런 뭐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의 어떤 이런 심리적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음. 그거를 형은 소설로 결국은 해소를 해내는 거예요. 자기를 직면하지 못했던 마지막에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이 그 오감모를 죽인 다음에 그 흘러나오는 피
사이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형이 자기를 직면하지 못했다는 거죠. 뭐 전쟁의 상처 또는 뭐 두려움, 공포, 자책감, 소심함, 뭐 어디 맞서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직면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이 이후에 이 수술 중에 소녀가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그게 불러 일으켜진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거지 소녀의 손을 밟았던 것도 자신은 착하게만 살아야 하고 소심하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이 거지 소녀가 뭐 밉다거나 뭐 해친다거나 왜냐하면 이 거지 소녀가 손을 밟힌 다음에 소리를 지르지 않았거든요. 음, 그거는 일부러 거지 소녀를 밟아 죽여야 되고 막 무시해야 되고 그거라기보다는 뭔가 어 일탈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이런 일탈을 했던 것도 좀 사실 소심한 멋진 음,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참 별 볼 일 없는 행동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뭔가 어? 참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이지만 해칠 목적은 없이 나도 소심하지 않아를 보여주려는 하나의 그냥 장면 아니었을까. 음.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네요. 어떠실까요? 이해가 더, 됐습니다. 근데 더 그러면은, 난해해졌나요? 네네네. 네? 더 난해해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네네. 이런 행동을 하고 동생과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에 네. 그 다음 날부터 형이 소설을 쓰기 네네. 시작했다라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문장이 있어서, 맞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은 그런 자기 아픔을 네. 다시 돌아보게 되는 어떠한 계기가 될까? 라는 생각에 질문을 네네. 드렸었던 맞습니다. 거였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행동이 소설 쓰기죠. 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런 아픔이나 상처나, 이게 쉽게 말하면 좋은 표현은 뭐냐면, 자기를 직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거를 직면하기가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설을 쓰기, 이제 이 이후로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자기를 점점 직면해가는 과정의 더 앞단계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거지 소녀의 손을 밟은 건 좀 약간 머저리 같긴 하죠. 차라리 어디 가서 누군가가 싸움을 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멋진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해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저도 병신과 머저리에서 기출 네네.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기출은 2009년 37번 문제고요. 네네. 객관식 기출이었습니다. 네네. 거기 보면은 선지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선지가 아니라 그 학습 자료에서 액자 형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문장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액자 형식은 전체와 개별의 대립, 지안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소설 형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때 대립이 된다는 건 이때 이거에 대한 예시로 그 시골 도시 혹은 생활 예술, 가짜 예술, 진짜 예술 이렇게 대립과 지안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 작품에 적용을 해본다면 여기서에 일어나고 있는 대립 구조는 뭐 황부의 근원을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는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형처럼 그런 근원을 잘 알고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아니면 이 동생처럼 그거를 이제 황부의 근원도 모르고 그냥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지금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적용을 해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그 나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핵자 형식에 관한 그냥 일반적인 설명. 요 작품에 딱 떨어진다, 뭐 100% 떨어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데, 나의, 나에서의 핵심은 요거 같아요. 그, 그 두 번째 줄에 개별자의 체험이란 그것이 전체성 속에서 재조립될 때 혹은 다른 개별자의 체험과의 관련 밑에서 재조립될 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 나의 핵심은. 이 문제와 관련된 거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그림을 아마 그려드렸을 거예요. 요게 이제 형의 체험이죠. 형이라는 개별자의 체험. 이게 이게 나의 체험이고 요 나는 요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요 세 번째 줄. 이게 만약에 요 나의 체험을 개별자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는 형의 체험을 우리가 여기서 다른 개별자의 체험. 그래서 결국은 나의 체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는 형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자각하게 되는 이 병식어 머저리는 이런 구조다. 요거를 지금 나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조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네네. 제가 말씀드린 건 아예 적용이 안 된다라고 봐야 네네. 할까요? 그것과는 큰 관계없이요. 쉽게 말하면 아, 뭐, 액자 형식은 전체와 개별의 대립, 지향. 근데 그것도 애매한 표현이에요. 근데 제일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개별자의 체험이란 그것이 전체성 속에서 죄조립될 때 혹은 다른 개별자의 체험과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냐면 개별자의 체험이란 다른 개별자의 체험과의 관련 밑에서 재조립된 것이 바로 병싱아 머저리의 핵심이다. 음, 요거를 파악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네, 나,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또 뭐 질문 없으실까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에 관련된 그냥 단순 내용 질문인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거기 이순경이라는 사람이, 네. 교재는, 256쪽이네요. 네, 256쪽이요. 네네, 네, 256쪽 아홉 켤레의 구도로 남은 사내입니다. 이순경이라는 사람이 오 선생을 찾아와서 권 씨를 좀 감시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내다 보면 권 씨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하는 말? 그냥 음, 가볍게 하는 말이랄지 그런 건지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정말로 이순경이 권 씨를 사랑하고 있다,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정말 사랑했던 걸까? 그러니까 이순경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이순경의 역할은 뭐였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고요. 그 첫 번째 궁금함이고, 두 번째는 그 은행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성남시청 뒤로 이사를 가서 거기를 이제 은행주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이란 뜻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전에 딱히 나오지 않고 그래서 혹시 이게 문학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는 단어인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세 번째는 그 월세살이를 할 때 오 선생이 그 퇴근하던 길에 아들 동준이가 고물장수 를 데리고 놀리면서 과자를 던지고 했던 그 장면을 보고 그런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음. 거기서 어,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네, 뭐 못 찾으셔도 그냥 말씀으로 해주셔도 네, 됩니다. 네. 네, 네네. 동준이를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오 선생이 아버지가 동준이를 막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 내가 막 아들을 때리지만 마음으로는 고물장사 아들을 때리고 싶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이순경이 정말로, 우리 누구죠? 권 씨. 권씨. 권 씨를 정말 사랑했을까? 요 질문이었나요? 네, 만약에 네, 그렇다면 진짜 이 네. 작품에서 이순경의 역할은 음. 뭐였을까? 글쎄요, 정말로 사랑했는지는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경을. 음, 그렇긴 한데, 이해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우리 오 선생하고 그 권 씨의 이제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쭉그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순경도 권 씨가 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정말 뭐 악인이어서 감옥에 갔다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걸 정도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역할이라는 게 뭐 크게는 없고요. 그냥 어찌됐건 권 씨의 사정이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 어, 음. 그거를 이제 오 선생에게 사연은 말 안 해주고 네가 겪어봐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연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겪어보면 아시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네. 그 권 씨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고, 은행주택이라는 건 그냥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택의 어떤 뭐 단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걸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그 동준이가 고물장수 아들에게 과자를 던져 주면 막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걸 하면 과자를 던져주는 마치 뭐 동물원에 동물 다루듯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동준이를 혼내주고 고물장수 아들도 이제 때려주고 싶었다. 이제 왜 고물장수 아들을 때려주고 싶었냐가 궁금하신 건가요, 혹시? 네. 그냥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그거겠죠. 뭐 안 먹고 말지. 근데 또 음, 다른 아이들은 차마 먹고 싶지만 이제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또 나오거든요. 그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땅바닥에 던져준다든가 뭐 침을 뱉어서 뭐 과자에다 침을 뱉어서 던져준다든가 이럴 때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이들이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이제 고물장수 아들은 그걸 한 거죠. 그걸 그 욕망을 이제 그 과자를 달콤한 그 과자를 먹기 위해서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시키는 일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반감 음,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없으시면 그 지지난주에 우리 회원님 질문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 요한 네, 시집 관련된 질문 해주셨었는데 네. 그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한 번만 그게, 다시 저 지금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는데, 아 한데, 그래요 네네네네 네, 근데 아마 그 요한 씨 집에서, 네네 어, 잠시만요. 제가 들은 기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네네.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거 가지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기억났습니다. 네네네네 그, 요한 씨 집에 나오는 어, 노해가 동호를, 죽기 전날에 동호를 갑자기 껴안으면서, 네, 이제 노예가 네네네 꿈에 갑자기 이제 살로메라는 여자가 나왔다. 네네네네 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네네 이거를 약간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 그게 네네 요한 시집이라는 이 세례자 요한이 가지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떻게 기억상. 근데 어떻게 지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어떤가요? 여전히 물음표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좀 느낌표인가요? 느낌표인지는 잘 어, 예, 모르겠지만,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수업 끝나고 그 스터디 하는 다른 선생님이랑 대화를 했었는데,
뭔가 그 선생님께서는 그 살로메가 나오고 그게 그 다음날에 유해가 철조망에서 자살을 했던 그 부분이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암시일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좀 너무 약간 종교적으로 좀 깊이 음,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음, 같고, 음, 선생님께서는 그 꿈의 의미를 제가 네네, 이해하기로는 네네. 그 누에가 죽을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암시이다. 음, 음, 복선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음, 주셨는데 그 이야기도 저는 납득을 해서 그럼 이 음. 부분은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고 아,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그 선생님께서.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누의 자신의 어떤, 어,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네,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네요. 너무 깊게 봤던 것 아,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거기에 하나 더하면, 이제 결국은 그, 요 꿈속에, 이제 어찌됐건 세례요한의 죽음이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희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자신의 죽음 또는 희생,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자가 나타났고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거라면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누회의 경우에도. 그죠? 그래서 이거 연결되어 있는 게 맞고요. 잘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철조망을 통해 자신의 희생,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 예수라기보다는 여기는 진짜 자유. 지금까지는 다 가짜 자유. 그죠? 여기서는 기만적. 핵심은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특히 이런 거죠. 음, 어, 그래서 여기로 나아가는 그런 구조와 유사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 그 토끼 이야기도 결부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토끼. 토끼 이야기도 결국 토끼의 죽음을 토대로 어디로 나아가느냐. 이거 자각이에요, 자각. 음, 세례 요한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자각했고. 누에도 자신이 이제 결국은 진짜 자유라는, 그러니까 지금이 가짜 자유다라는 걸 자각했고. 토끼도 자신의 포굴 속에서의 삶이 기만적이었다는 것을 자각했고. 그러니까 이 뒤에 올 그 무엇, 요한 뒤에, 누에 뒤에, 토끼의 죽음 뒤에, 요게 진짜다. 무엇인지는 이제 뭐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이런 기만적 이념,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뭐 민족을 위한다라느니 인민을 위한다라고니 하는 것들이 다 모두 자신의 권력이라든가 자신의 이념만이 중요해서 타인을 죽여도 된다는 이게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근데 그게 그 다음 게 무엇이다라는 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 인연 이런 이념으로 음, 그러니까 거창한 멋진 이념으로 포장된 그런 개인의 욕망, 집단의 욕망을 가지고 타인을 해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없는 세상. 뭐 이렇게 본다면 아마 뭐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각. 어.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좋은 설명이셨어요. 꿈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내일인 철조망에 어찌됐건 자신의 목숨을 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암시되는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좀 더 되셨을까요? 네,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뭐 특별한 질문이 또 없으시겠죠? 저기 손바닥 표시해 주세요. 뭐 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혹시 저 간단한 거 네네네. 하나만 보내도 될까요? 네네네네. 그 장사에서 그 네? 주인공이 장사에서 어디? 예? 역사 어디서요? 역사요. 네. 역사에서 네. 그 주인공이 그 네. 할아버지 집에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네. 마지막에
오히려 나는 내가 결코 그곳으로 돌아가진 않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창신동에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옥의 질서의 회의를 느끼면서도 그런 삶을, 어, 그래도 그런 삶을 동경하고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수업 시에도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고요. 결국은 어, 그런 질서에 동의하거나 그 질서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 내면의 심리에서는 창신동의 그런 자유로움, 이렇게 제재받지 않고, 뭔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삶을 이제 지향하지만, 그러나 이런 물질적 삶, 창신동 가난하니까, 그런 쪽에 대한 동경, 질서에 대한 동경이라기보다는 이제 할아버지가 딱딱 시간에 맞춰서 하는 질서에 대한 동경보다는 그런 물질적인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이 가진 그 두 가지 욕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네네. 자신도 그런 양옥에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질서를 따르겠다라고는 그러니까 좀 뭐 섣부른 생각일까요? 그까지는 질서에 동조한다고까지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그런 삶을 이렇게 뭔가 풍족하고 깨끗하고 현대식이고 그런 좀 약간은 물질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질서보다는 물질 쪽에 물론 그거를 얻으려면 이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 것 쪽으로도 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간 단계가 물질에 대한 욕망, 가난보다는 물질에 대한 욕망. 근데 또 그러니까 그러나 내면 속에서는 또 이런 자유로움게 살고 싶은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것.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구질구질하고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음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질서에 편입되는 척 하면서 저항할 것인지, 이 질서를 소심하지만 좀 깨트려 보려고 노력도 했잖아요. 그 네. 가족들, 저기, 물에다가도 이거 타가지고, 그죠? 흥분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질서에 100% 순응할 거야인지, 아니면 이런 소극적인 저항이라도 여기서 좀 더 뭔가를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저기 이게 손가락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있던데요. 저 질문 아, 하나만 빠르게 해도 네네네. 될까요? 네네네. 그 어둠의 혼에서 아, 네, 잠시만요. 네, 어둠의 그, 혼입니다. 그 이모부가 그 아이한테 자기 아빠 시체를 보여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이모부가 죽음으로써 이 시체를 왜 보여줬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모부가 시체를 왜 보여줬는지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해석한 거는 그냥 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모부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의 주검을 이모부가 보여준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모부도 말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나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맞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마 독자들에게 이 작품의 흐름, 음, 작가의 의도를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네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다간 죽는다. 라기보다는, 어, 왜 아버지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지 못한다, 아직까지도 잘 모른다, 뭐 이런 방식으로 어,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의도 속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죽은 이유는 어, 빨갱이 소리를 들었고 뭔가 당시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념적인 걸 마찬가지로 너의 아버지는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념의 희생자라는 것. 근데 마지막엔 또 이모부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모부도 6.25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해방된 이제 그 해방되고 돌아가신 거고 이모부는 6.25 때 돌아가신 거고 뭐 그 내용이 길진 않지만 아버지의 죽음, 이모부의 죽음, 우리 집의 가난 이것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 번쯤 좀 시대와 역사와 엮어서 독자들에게 조금 그거를 좀 생각해 보라는 의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다 되셨을까요? 질문이 하나 더 아, 네,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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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역사에서 네, 다시 역사로 갑니다. 교재의 제목의 의미를 보니까 네, 그 역사는 서씨를 의미하는 건데 네, 이게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시대에서 네, 강요하는 인간상과 서씨가 네, 대조되어 있다. 그런 음, 서씨를 통해서 현대의 기계적인 삶을 풍자한다. 음, 라고 이제 해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화되고 산업화 시대에서 강요하는 인간상과 어느 정도 반대되는 면이 있다라는 거를 그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근데 서씨의 모습을 보면 사실, 어, 어떤 이게 자유를, 자기만의 자유를 추구하는 거에서는 좀 이해가 됐지만, 근데 그렇다고 현대의 어떤 기기적인 삶에 서씨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쉽사리 답을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상이라는 게 서씨와 어떤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명확히 조금 더 잡아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인물 그 204쪽에 인물의 네모칸의 서씨 할아버지 이렇게 나눠놨는데 거기에 이게 요것도 그 이해하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서씨는 남만큼만 일했을까? 자신의 능력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에 대한 거부, 관심 없음. 모든 것이 돈, 경제 가치로 환산되는 세상에 대한 거부. 요것을 조금 더 기계적인 질서, 산업사회의 기계적 일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돈을 쫓는 것. 자본주의. 자본이 주인인 세상을 서씨는 거부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역사이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남보다 뭐 두 배, 세 배, 다섯 배 이상 일을 할 수도 있고 일당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남만큼만 똑같이 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계적인 질서, 뭐 산업사회의 기계적 일상이라는 건 조금 어려운 표현이었는데 그런 자본적 질서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음, 거부하는 삶이라고 또 좀 덧붙이면 조금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 내가 이 양옥집의 삶을 좀 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창신동에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나의 내면적 갈등이긴 한데 나도 물질적인 어떤 그런 추구에서 이제 완전히 노연할 수 없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고 반면에 이제 서씨는 그런 거로부터의 자유 뭐 그런 음, 행동들 그렇게 조금 덧붙여서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해가 됐습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질문이 더 없으실까요? 마칠까요, 이제? 네. 그러면 오늘 손 드셨네요. 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저기 뭐야 학원에서 9시 반에 동일한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네. 이제 저기 뭐야 저기 고전 씨가 이제 작품이 아마 오늘 오후에 그 강의가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은 시간 조율 잘 하셔서 겁먹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그런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녹화 끄셔도 되는데, 네, 그러면 네네, 업로드가 항상 네네, 금요일에 되는 건가요, 이제?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 날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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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